등 고의로 공격을 가한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안토니오 구스테우 유엔 사무총장에게 유엔 평화유지군이 레바논 전투 지역에서 헤즈볼라의 인질이 됐다고 주장하며 전투 지역에서 철수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와 남부 지역, 충청권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고 수도권 일부 지역과 강원 남부에도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는데 예상 강수량은 영남이 20에서 60mm, 제주도와 광주, 전남은 10에서 60mm,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 울릉도, 독도는 5에서 40mm, 충청은 5에서 20mm가량입니다. KBS 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홍주연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에 서점과 풍경이 달라지고 있죠. 서점에는 한강 작가의 책을 사려는 사람이 몰려들면서 금방 책이 동나버렸고요. 온라인 서점에서도 예약 주문을 걸고 일주일 가까이 기다려야 받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머지않아 각 가정마다 책장에 한강 작가의 책 한 권쯤은 꽂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역발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들 줄 서서 책을 사지만 얼마 안 가서 그 많은 책들이 중고 서점에 쏟아져 나올 테니 조금만 기다리면 싸게 살 수 있다는 관측인 거죠. 문학서를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설명하는 게 부적절할 수 있겠지만 문득 궁금해집니다. 한국인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 그 신드롬 이후 우리는 그 작품을, 그 책들을 어떻게 대하게 될까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10월 14일 또 새로운 한 주가 힘차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경제상식 퀴즈로 여러분과 또 소통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요, 개인 채무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금융당국이 채무 조정 방식을 제도화하게 됩니다. 개인 채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를 거는 등 금융사가 연락하는 횟수는 일주일에 7번까지로 제한이 되고요. 또 빚을 진 사람이 가족의 사고나 질병 등의 이유로 변제가 곤란할 때는 협의를 통해서 이걸 최대 6개월까지 미룰 수 있게 됩니다. 소위 빚 독촉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두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돈을 찾아낸다, 찾아서 받아낸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두 글자 용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주로 채권 이것 이렇게 두 글자로 붙이게 되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계속 보내드립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함께 하시죠.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선 어예진 소장 어떤 소식 준비했습니까? 네, 올 들어 사모펀드의 개입이 늘면서 고려아연과 같은 경영권 분쟁이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먼저 해보고요. 네. 자동차 보험료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수리비, 그중에서도 부품 단가가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환주 기자는요. 네, 오프닝에서 얘기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경제 여파 살펴보고요. 교촌치킨이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는 소식도 같이 준비했습니다. 네, 자, 어예진 소장이 준비한 소식. 우리나라 경영권 분쟁,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영권 분쟁, 아마 대부분 이제 상장사일 텐데 네. 올해 얼마나 많았을까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주말 기준으로 기업이 경영권 분쟁 등으로 소송 내용을 공시한 건은 회사 숫자로 따졌을 때는 73개사, 소송 건수로 따졌을 때는 240여 건에 달했습니다. 집계를 시작한 2000년대 이후 가장 많은 건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동안은 주로 이제 코스닥 기업의 소액 주주가 대주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대부분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좀 규모가 있는 그런 코스피 기업 내 분쟁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지난해 60건에서 올해 100건으로 늘어났거든요. 네. 고려아연을 비롯해서 뭐 한미사이언스, 금호석유화학, 다올투자증권, JB금융지주 등 대기업과 금융사가 해당이 됩니다. 경영권 분쟁 유형도 다양합니다. 네. 고려아연처럼 이 동업자 간의 어떤 갈등에서 시작된 분쟁을 비롯해서 창업자와 최대 주주 간 분쟁으로 촉발된 뭐 FN가이드, 티웨이항공, 소카, 레몽레인, 그리고 이제 상속 과정에서 가족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또 한미사이언스 등이 대표적입니다. 네. 특히 올해 특이점은 사모펀드의 개입이 유독 늘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과거에 사모펀드가 좀 돈을 버는 방식은 좀 괜찮은 기업이 있으면 그걸 좀 헐값에 사가지고 한 뭐 2년에서 5년 정도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또 다른 사모펀드나 뭐 기업에게 팔거나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하이마트 이런 게 좀 대표적인 사례였죠. 근데 지금과 비교하면 조금 이제 점잖은 방식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헐값에 살 수 있는 좋은 매물들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금리가 높아지면서 사모펀드들이 좀 돈을 벌기가 어려워진 상태에서 고객들의 수익률 요구는 높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안 하던 좀 험한 싸움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즉 기업 실적이 예상을 좀 밑돌거나 아니면 주주와 경영자 간의 경영 방식에 좀 이견이 생기거나 이런 갈등이 벌어졌을 때 사모펀드가 뭐 우연히 들어간 게 아니라 사모펀드가 붙으면서 이렇게 큰 싸움이 가능해진 겁니다. 경영권 분쟁에 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은행이 뭐 이것 때문에 대출을 해줄 리도 없고 아니면 기업이 굉장히 현금을 많이 쟁여놔서 싸울 준비가 돼 있을 경우도 드물죠. 그렇기 때문에 사모펀드가 개입해서 이런 경영권에 큰 싸움이 가능하다 이런 상황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이런 양상이 그래서 요즘에 트렌드가 된 거라서 현재 사모펀드가 개입한 그런 경영권 분쟁들이 만약에 사모펀드가 붙어 있는 쪽으로의 승리가 된다면 이제 나머지의 다른 사모펀드들도 이게 되네? 하면서 너도 나도 뛰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말하면 경영권 분쟁이 지금보다 점점 더 많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한국경제신문 마켓인사이트 집계에 따르면 시가총액 3천억 원 이상 국내 상장사 479곳 중에서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33% 미만인 기업이 212곳입니다. 통상 이제 최대 주주와 뭐 특수 관계인의 지분을 다 합쳐서 전체 지분의 한 3분의 1 미만이면 요거는 경영권이 조금 취약하다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사모펀드의 개입으로 이런 공식마저도 통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당장은 지분이 적어도 외부 자금을 좀 활용해서 현재 주가에 일정 프리미엄을 얹어가지고 고려아연처럼 공개 매수를 하면 과거에는 이제 싸울 엄두도 못 냈던 소액 주주도 이제 사모펀드와 손을 잡고 지분을 끌어올려서 경영권을 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이죠. 안 그래도 고려아연권 경영권을 둘러싸고 그 사모펀드 MBK측하고 네. 영풍하고 공개 매수를 세게 불렀었는데 그게 오늘 끝나죠? 맞습니다. 한 달 전부터 사모펀드 MBK와 영풍이 연합해서 고려아연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공개 매수를 시작했는데요. 그게 오늘 종료가 됩니다. MBK 측 목표 수량은 발행 주식의 14.6%를 모으는 건데 MBK 측이 제시한 공개 매수 가격이 83만 원입니다. 이게 고려아연 측이 제시한 공개 매수 가격 89만 원보다 낮거든요. 그래서 목표량을 채우기는 좀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현재 고려아연도 이제 요거의 방어 차원으로 전체 주식의 최대 17.5%를 자사주 공개 매수를 통해서 확보하겠다 하면서 공개 매수를 진행 중인데요. 이제 고려아연 측의 공개 매수는 오는 23일까지 지속됩니다. 이제 다만 이 사이에서 외국인이냐 뭐 국내 주주냐에 따라서 배당 소득세, 뭐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 계산법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상대 쪽 공개 매수에 응하면 이런 위험도 있고 그래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쪽 말고 우리 쪽에 걸 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양측이 홍보 공방을 좀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제 관건은 좀 의결권 확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고려아연이 이번에 공개 매수로 확보하는 자사주는 의결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려아연이 목표 물량 100%를 채워도 MBK 영풍이 연합한 것이 이번에 공개 매수에서 만약에 3.5%의 지분만 확보했다. 그렇게 해도 고려아연 측 의결권을 앞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7% 내외까지 확보를 했다. 그러면 과반이 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일단 오늘 종료되는 공개 매수에서 MBK 측이 물량을 얼마나 확보했느냐가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MBK 쪽에 이들이 임시주총을 소집하기로 했는데 임시주총 소집에서 만약에 승부가 나지 않는다면 아마도 이제 내년 3월에 있을 정기주총까지 다툼이 계속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아연 측의 공개 매수가 성공할지 실패할지에 대한 의문,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장외 거래이기 때문에 또 세금이 붙으니까 그래서 공개 매수 가격 89만을 불렀어도 현재 고려아연 주가는 80만 원이라는 것. 자, 이완주 기자에게 갑니다. 한강 작가의 책, 정말 많이 팔리고 있죠. 예,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소식이 전해진 게 지난주 목요일 밤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3일 만에 국내 대형 서점인 교보문고와 예스24 두 곳에서만 53만 권 가량이 팔렸습니다. 이게 일요일 오후 기준이라서 현재는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교보문고 기준으로 노벨상 수상 직전 3일과 비교를 해봤는데 이 수치가 910배나 더 판매가 늘어난 거고요. 작품 순으로 살펴보면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작별하지 않는다 순으로 많이 팔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기준으로 실시간 베스트셀러 순위 1위부터 11위까지 모두 한강 작가의 시와 소설이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었고요.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서 현재는 예약 판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강 작가의 부친, 이분 역시 한승원 작가인데요. 한승원 작가의 책도 덩달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한승원 작가의 책도 노벨상 수상 직전 3일과 비교했을 때 100배 넘게 많이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함석훈 님이 한강 작가 덕분에 정말로 오랜만에 재본소가 바쁘게 돌아가더라고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뭐 덕분에 인쇄소들도 좀 일감이 많이 넘치겠네요. 예, 맞습니다. 출판소가 밀집한 파주 출판단지도 주말에 휴일도 없이 책을 찍어냈습니다. 현재 파주 인쇄소 10여 곳이 수십만 권의 물량을 나눠서 찍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력이 30년 된 한 인쇄소에서는 네. 주말까지 인쇄기를 24시간 풀가동한 일이 거의 없었던 일이라고 하면서 보통 1세를 찍는데 5천 부를 찍는답니다. 그런데 네. 이날은 5만 부씩 23세, 25세, 27세를 연달아서 찍어내고 있다라고 전했고요. 또 보통 출판사가 책을 인쇄를 하면 이 출판사 물류 창고에 보냈다가 이제 서점들에 따라서 재고를 보내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인쇄소에서 바로 국내 대형 서점으로 배송을 할 예정이고요. 급하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한강 작가의 책이 품귀 현상을 보이면서 온라인 중고 서점에서는 이 웃돈이 붙은 물건들도 나왔는데요. 네. 중고나라에선 소년이 온다가 20만 원에 거래됐다는 글이 올라왔고요. 또 알라딘 중고 서점에서는 채식주의자 2007년 초판 저자 사인본을 500만 원에 팔겠다라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중고 서점에 초판이고 한강 작가의 친필 사인본을 500만 원에 팔겠다. 근데 그게 거래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그건 맞습니다. 올렸다라는 거죠. 송윤희 님이 한강 작가님 사인한 책이 있는데 집안 대대로 가보로 물려줘야겠네요라고. 아, 그렇죠. 이 열풍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한강 작가를 세계에 알린 계기가요. 2016년에 영국 부커상 수상인데요. 영국 런던의 대형 서점들에는 이미 한강 작가의 책이 다 팔렸다고 합니다. 또 심지어 영국 서점에 깔린 한글 원서마저도 동일한 상태인데요. 미국 뉴욕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이탈리아의 한 극단은 내년 2월까지
약 10여 개 도시에서 연극 채식주의자를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세계 각국의 외신들도 한강 작가의 소식을 크게 보도했는데요. 일본 일간지 아사히 신문은 노벨문학상을 아시아 여성이 받은 것은 처음이며 이 한국인에서도 남녀 통틀어 수상이 처음이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일본에서도 한국 문학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 중심에 한강 작가도 있었다라고 소개를 했고요. 또 영국의 로이터 통신, 미국의 뉴욕타임스 등도 이번 한강 작가의 수상으로 기존에 유행했던 K-팝, K-드라마는 물론 한국 문화가가 K-문학으로 확대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참에 외국 사람들도 진짜 우리나라 문학, 한글 문학 작품에 더 많은 관심을 좀 이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어혜진 소장에게 갑니다. 네. 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네, 이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이 높다 이렇게 하는 거는 보험사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보다 지급한 보험금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지난 5월 80%까지 높아졌는데요. 얼마 전에 뭐 전기차 화재도 있었고 폭우도 있었고 그런 만큼 이제 하반기 손해율은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손해율 상승의 주요 원인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해서 손해배상하는 대인배상보다 재물파손을 보상하는 대물배상과 자기 차량 손해로 나가는 돈이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데이터를 보면 사고 빈도는 또 감소 추세라는 거예요. 빈도는 줄었지만 사고 건당 손해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이 얘기는 이 손해액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차량 수리비가 크게 올랐다는 거고요. 이는 다시 또 차량 가격, 부품 비용이 많이 올랐다는 의미가 됩니다. 차량 수리비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3.7%입니다. 세부 구성 요소별로 보면 부품비, 공인비, 도장비가 각각 2에서 4%대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제 일례로 최근 몇 년간 글로벌 반도체 공급 문제가 또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자동차 전자 부품이나 뭐 센서 같은 이런 가격들이 굉장히 크게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같이 최근에 나온 차량들은 조금 복잡하고 네. 보다 조금 더 전문적인 기술, 첨단 기술이 탑재된 만큼 이제 수리를 할 때도 전문적인 장비도 필요하지만 조금 더 숙련된 그런 전문적인 인력이 또 기술 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물론 이 기존의 가솔린 차량이 아닌 최첨단 차량을 수리할 수 있는 기술자들은 또 숫자가 부족해요. 그리고 인건비도 더 비싸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차량의 고급화와 대형화로 차량 가격이 상승했고 또 특히 외제차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관련 차량 부품 가격도 상승했다는 점, 그리고 배터리 같은 이런 부품 단가가 높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부품 가격 또 수리 비용이 높아졌다는 점이 자동차 보험 손해율을 증가시킨 요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운전자들이 잘못해서 사고가 많이 나서 손해율이 높아진 게 아니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대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부품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 차량 부품 재고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이 차량 제조사의 부품 의무 공급 기간은 8년으로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법에 맞는 재고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차량 수리가 이제 부품이 없으니까 좀 차량 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품 의무 공급 기간이 실제 부품 보유 및 재고 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또 자기 부담금 설정 금액 범위를 또 확대를 해서 과도한 수리 등의 어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험 상품 개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의 연구를 보면 자기 부담금을 200달러에서 500달러로 올렸더니 보험료가 15%에서 30%까지 줄일 수 있었다. 그리고 이걸 1,000달러까지 확대를 하니까 40% 이상 보험료 절약이 가능하다.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담금 확대가 가입자의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는 거죠. 이와 함께 실손 보상의 원칙에 따라서 감가상각에 의해서 수리 부품비를 또 책정을 하고 특히 이제 연식이 좀 높은 차량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차량을 중심으로 품질 인증 부품 사용을 좀 유인해야 한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자, 이환주 기자가 준비한 소식 두 번째. 교촌치킨에서 갑질 논란이 있나 보네요. 예, 공정거래위원회가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 본사가 네.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의 전용류, 이 치킨 기름이죠. 유통 마진을 낮춘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 2억 8,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이 교촌 본사가 코로나 기간에 치킨 기름 가격이 급등을 했는데 네. 이 계약 내용을 무시하고 협력사가 가져가야 할 유통 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일방적으로 낮췄다라고 공정위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 협력사들이 기존 거래 조건대로 납품하고 받았다면 이 유통마진 7억 원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를 받지 못하게 된 건데요. 반면에 이 기간에 교촌 본사의 유통마진은 소폭이지만 늘어났습니다. 이 공정위는 협력사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거래 조건이 변경됐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네. 이거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불공정 행위, 즉 갑질에 해당한다라고 봤던 겁니다. 공정위 지적에 대해서 교촌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일단 교촌 치킨을 운영하는 교촌 F&B는 네. 부당한 이익을 취한 바 없다며 소명을 위한 다양한 절차를 검토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교촌은 본사가 아닌 가맹점주의 이익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본사는 어떠한 부당 이득을 취한 바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네. 그러면서 협력사들도 유통마진 축소에 동의는 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협력사들이 폐식용유 수거 이익이 새 식용유 공급 이익보다 높아지면서 이 해당 업체들도 새 식용유 공급 마진 조정에 동의를 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다른 말로 풀면 이제 추가 수익이 생기면서 이 기름값 좀 덜 받아도 된다라고 협력사가 오케이 했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추가 수익이 생긴다고 기존 수익 포기할 협력사가 있을지는 의문이 남고요. 이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가맹점 부담 완화엔 도움이 되겠지만 협력사들의 유통 마진은 급감하고 본사의 마진은 늘었다는 걸 문제 삼고 있는 건데요. 즉 이를 거래상지위를 활용한 갑질로 볼 건데 일단 교촌의 해명은 갑질은 아니었고 협력사들도 동의한 사항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그 동의를 한 게 거의 뭐 반강제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건지 따져봐야 되겠고 아마 공정위에서 조사를 할 때 그 협력사들의 이야기도 들어봤을 텐데 앞으로 교촌이 그 과징금 2억 8,300만 원을 그대로 수용할지 이건 또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또 해담경제연구소 어이혜진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돈을 받아내는 일, 그걸 두 글자로 이렇게 말합니다. 일종의 빚 독촉이죠. 이제부터 금융사의 빚 독촉이 일주일에 7번으로 제한됩니다. 또 12월부터는 통신비 연체자 일부에게도 이걸 할 수 없게 되는데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3년 이상 내지 않은 30만 원 미만의 소액 요금입니다. 다만 빚 독촉 이것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뿐이지 연체한 통신요금을 안 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미납된 금액은 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내야만 합니다. 이게 또 계속해서 기록에 남아있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흔히 빚 독촉을 이제 두 글자로 부르게 되는데 안정리엔 님이 질문 하나 주셨네요. 이대호님은 춤을 잘 추심? 여기까지. 신혜정님은 남편 비상금도 이걸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봐주고 예, 가정 내에서 원활하게 원만하게 합의하시길 바라겠고요. 박단희님 몇 년 전에 시동생이 여기저기 돈을 빌렸다가 돈 갚으라고 하는 바람에 집안에 큰 풍파가 났던 게 생각나네요. 유유 이렇게. 그렇죠.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면 이걸 해야 하는데 또 반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참 이게 난처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또 서로 간의 채권 채무 관계는 정리는 돼야죠. 자, 그 두 글자 한자어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뉴스 보면 뭐 도박이나 사기, 뭐 명의 도용 같은 범죄 수익을 크게 얻었다라는 기사가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범죄 수익, 범죄 소득에는 과연 세금이 매겨질까요? 슬기로운 세무생활, 누리세무그룹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사실 모든 소득이 있는 곳에 이제 세금이 있다, 뭐 이런 대원칙이 있기도 한데 네. 범죄 수익에도 과연 세금이 매겨질까요? 네, 예전부터 이제 불법적인 범죄 수익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매기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네. 일단 수익으로 인정을 안 하는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니 범죄 수익을 수익으로 인정을 하라는 거냐? 그럼 예를 들어서 강도가 돈을 뺏으면 이거에 대해서 국가는 세금을 매겨야 되는 거냐? 뭐 돈을 100만 원 뺏었으니 강도 씨 그거에 대해서 뭐 세금 30만 원 내세요. 이게 강도 말이 씨. 되냐? 예. 불법 수익은 이제 엄벌에 처하고 수익으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다 이제 다 뺏고 반환해라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이제 수익으로 인정을 하라는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이제 합법적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오히려 불법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은 세금을 내지 말라는 게 말이 되냐. 당연히 불법적인 수익도 수익으로 봐서 세금을 내라. 예를 들어서 가짜 휘발유를 판다고 해서 휘발유에 관련된 세금을 안 내는 게 말이 되겠느냐. 오히려 역차별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은요. 뭐 세금이 붙는 수익, 불법적인 수익도 있고요. 세금이 붙지 않는 불법적인 수익도 있습니다. 이게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하나하나 좀 사례를 봐야 될 텐데 특히 이제 불법 주식 리딩방, 네. 막 코인 리딩방 이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리딩방에서 거액을 벌었다. 그러면 세금은 얼마나 붙을까요? 네, 이제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이 리딩방을 운영하는 주체가 개인이라고 한다면은 소득세가 붙는 거고요. 네. 법인이라고 하면은 법인세가 붙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코인이나 아니면 뭐 리딩방 이런 데서 수익을 얻는 계좌가 개인 계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득세가 많이 발생을 하긴 하는데요.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리딩방을 운영했다라고 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봐서 종합소득세를 매기는데 만약에 10억이 넘어가는 수익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최고 세율 지방세 포함해서 50.5%를 적용을 하게 되고요. 또 보통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나중에 발견돼서 신고 안 한 거에 대한 가산세까지도 물기도 합니다. 근데 불법 행위를 통해서 소득이 엄청나게 갑자기 늘어났다. 그러면 소득세를 보는 김에 무슨 일로 어떤 일로 돈을 벌었는지 또 같이 들여다보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범죄 수익을 알아서 먼저 자진 신고할 리가 없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파악을 하게 되는 겁니까? 국세청이? 보통 이제 숨기는 방법을 보면은요. 고액 회원비를 이제 리딩방에서 받으면서 네. 카드깡 위장업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 결제 단말기를 통해서 결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입금해 주세요라고 해서 현금으로 받은 다음에 그 부분은 수입 신고를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또 법인이 가지고 있는 뭐 상표권 이런 거를 법인이 만든 상표권을 사장의 명의로 출원이나 등록을 한 다음에 이걸 다시 법인에게 파는 방법으로 통해 가지고 뭐 법인 자금을 빼돌린다거나 가짜 세금 계산서를 뭐 발행을 하는 수법으로 법인세를 탈루하기도 하는데 이거 다 국세청에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할 때 자주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국세청에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불법으로 벌어들인 수입으로 세금 신고를 안 하고 이 돈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요. 호화로운 생활을 통해서 예를 들어 고가 수입차를 산다거나 부동산을 사면은 국가에 다 등록을 한다거나 등기를 해야 되고요. 또 이거를 은행에 그냥 넣어놓기만 한다고 하더라도 또는 주식을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알고 있고요. 또 이걸 그냥 사용해야겠다 해서 신용카드를 쓰면은 신용카드사에서 얼마 썼는지 다 나라에 보고를 하고 또 해외에서 써야겠다라고 해서 해외를 나가면 해외에 나가고 들어오는 게 다 국가의 출입국 기록으로 다 보고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돈을 벌었다는 신고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돈을 이렇게나 많이 쓴다고 해서 국가에서 알게 돼서 걸리게 됩니다. 이제 국세청은 내가 버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쓰는 거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촘촘하게 레이더망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맞습니다. 거는. 네. 근데 조금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오히려 세금까지 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네, 최근에 이제 다단계와 관련해 가지고 화장품 사업에 투자를 하면은요. 네. 4개월 동안은 투자했던 돈의 5%의 이자를 주는 투자 상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달이 되면은 투자했던 원금을 다 돌려주는 건데요. 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맡기면 한 달에 5%,
50만 원씩 불과 3, 4개월 만에 이자로만 200여만 원을 손에 쥐게 되고요. 마지막 달에는 내가 원금까지 받게 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신규로 투자하는 투자자의 돈으로 이제 기존에 있던 분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폰지 사기 수법입니다. 수년간 이렇게 이자를 지급을 하면서 투자자를 모아오다가 올해 4월에 갑자기 수익금 지급을 중단해가지고 피해자가 이제 많이 나오게 됐어요. 근데 국세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단계에 속은 피해자긴 하더라도 그동안은 다단계 업체로부터 이자를 받았지 않느냐. 이자 소득, 비영업 대금이 이익이야기로 하는데 이걸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이 소득에 이제 원천 징수세율인 27.5%의 세율을 적용해서 과세를 해서 한 명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세청 의견을 보면은 이제 종합소득세는 올해 이제 발생한 결과를 보고 내는 게 아니라 연 단위로 이자 소득에 대해서 매년 과세를 하는데 네. 본인이 수익을 올렸던 시기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고요. 이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과세 처분에 불복해서 단체 행동으로 이제 행정 심판을 청구했는데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피해를 받는데 소득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 네. 근데 또 이런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 이래서 결국은 행정심판까지 갔네요. 네. 도박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잃었을 때도 세금을 낼까요, 과연? 네, 도박도 이제 국가에서 뭐 복권이라든지 아니면 강원랜드라든지 이런 국가에서 인정하는 합법적인 도박도 있는데 네. 그렇지 않은 불법적인 도박도 있습니다. 네. 근데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전부 기타 소득으로서 과세를 하고 있어요. 아, 불법 도박에도. 네. 이제 도박으로 해서 소득을 얻었다면 기타 소득인데 일반적으로 20%의 원천 징수를 하게 되고요. 로또가 발생하면서 이제 크게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30%로 세금을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로 이제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 불법이든 합법이든 이제 카지노 같은 도박에서 돈을 계속해서 잃다가 네. 영화처럼 마지막에 한 번에 크게 대박이 나서 당첨이 돼서 네네. 큰 돈을 버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 내가 잃어왔던 돈은 비용으로 안 쳐줘요. 아. 마지막에 그 한 게임, 영화처럼 크게 당첨됐을 때 그때 넣었던 돈만 비용으로 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돈을 다 잃고 마지막에 한 게임에 10,000원을 넣어서 그게 운이 좋아서 1억이 되었다고 한다면은요. 예. 내가 잃었던 돈은 하나도 신경 안 쓰고 수익은 1억 그리고 비용은 10,000원만 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 훨씬 많은 돈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네, 내가 번 1억에 대해서 최종적인 거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이제 내야 됩니다. 10억을 잃고 1억의 잭팟이 터졌어도 네. 1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그때 투입한 그 비용은 뭐 한 게임에 10,000원이었다면 그냥 10,000원만 비용 처리된다. 네, 맞습니다. 이런 분이 계실까 모르겠네요. 아무튼 뇌물 같은 데도 과연 이제 세금을 물릴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뇌물은 네. 뭐 어떤 뭐 종이 상자 네. 이런 데 담아서 현금 따발로 주는 경우를 우리는 이제 뉴스나 영화에서 봤잖아요. 그렇죠. 네. 뇌물은요 법에서 아예 소득이라고 명문화해놨어요. 네. 소득 중에서도 기타 소득으로 해놨는데 사실 뇌물이라는 건 이제 뇌물 주는 사람이 제가 이 뇌물은 돈은 드리지만 이거 세법에서 세금 신고하라고 했으니까는 원천징수해서 신고 납부하겠습니다. 이러는 경우는 사실 없잖아요. 없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뇌물은요 그 당시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보통 다른 문제가 생기고 나서 하고 파다 보니까는 돈이 흘러갔네. 이거 뭐야? 해서 보다 보니까 뇌물이라고 판단돼서 밝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제 다른 물건 다른 이제 자금 때문에 인해서 밝혀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세금이 마찬가지로 기타 소득 20%를 적용을 해서 신고를 하게 되고요. 뇌물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소득세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이제 소득입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하게 됐을 때 최종적으로 본인의 다른 소득들과 다 합쳐져서 이제 최저 6%에서부터 45%까지 이제 본인의 소득에 따라서 뇌물의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도 받을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다 하더라도 네. 나중에 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고 난 뒤에 네. 그 사람이 받았던 뇌물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매겨진다. 그렇죠. 이야. 그러면 뇌물 같은 걸 받아서 뭔가 모아놓은 돈, 뭐 옛말로는 이제 비자금이라고도 했는데 네. 비자금 같은 데에도 그러면 세금이 붙을까요? 맞아요. 예, 비자금이라는 말에 그 앞에 첫 글자 비가 비밀, 뭐 숨기다 이런 비예요. 그래서 숨겨둔 돈인데 당연히 세금 신고는 안 했죠. 하지만 나중에라도 밝혀지게 되면 비자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네.
뭐 정확한 용어로는 뭐 국세 부과의 제척 기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쉽게 말해서는 소멸시효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비자금이 나중에 밝혀졌을 때 여기에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냐. 아하. 단순히 세금 신고 안 했기 때문에 밝혀졌다 그럼 7년이고요. 이거 세금 신고를 안 하는 방법에 있어서 고의로 부정한 방법을 썼다 그러면은 10년까지 세금을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건데요. 50억이 넘는 큰 금액 중에서도 네. 공무원이 이제 찾기가 어렵게끔 해놓은 게 있어요. 본인 명의가 아니라 제3자 명의로 돌려서 숨겨놨다든가 아니면 국외에다가 해외에다가 자산을 숨겨놨다든가 그림이라든지 골동품처럼 이렇게 증거가 남지 않는 걸 통해서 만약에 주고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언제냐? 공무원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에요. 네. 즉 평생이라는 겁니다. 아. 네, 비자금으로 50억 이상의 그림을 사뒀다가 그 그림을 이제 자녀에게 물려준다. 그러면 그 사실 자체를 공무원이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끝이 없다라는 거죠. 소멸시효는 뭔가 부정한 행위일 경우에 10년까지 있기는 있는데 네. 어찌됐든 간에 세무 공무원이 이걸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네, 받아낼 수 있다 세금을. 맞습니다. 아, 그래요. 또 하나가 일상에서 남의 이름을 도용을 해서 네. 명의를 도용해서 뭔가 뭐 사업을 하거나 네. 범죄 수익을 올리는 일당들도 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세금 피해를 본 사례가 꽤 있다고요? 맞아요. 이제 명의도용이라는 거는 이제 타인의 명의를 허가 없이 취득을 해서 네. 본인의 것처럼 사용을 하는 건데요. 범죄에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집하는 행위 자체로도 엄연히 불법입니다. 이제 실무에서 종종 보는 경우들은 이제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을 꼬드겨서 사업자를 내 가지고 세금 계산서 발행까지도 임의로 하고요. 그 중간에서 돈을 뭐 횡령을 한다거나 뭐 세금을 탈세를 하는 경우로 인해서 뭐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명의를 도용한 사람이 사업자 등록을 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고 여기에 부가세도 탄로하고 소득세, 증여세까지도 다 탈세를 해서 다양한 세금 피해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고요. 뭐 실무에서 종종 보는 경우는 이제 아버지나 이런 분들이 본인이 실형불량자여서 자식의 명의나 뭐 부인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의의 피해자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명의를 빌려줘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하게 했다고 한다면은 같이 명의 도용자와 함께 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주의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명의를 도용해서 사업자를 내고 수익도 올렸다. 네. 그럼 여기에는 세금이 어떻게 얼마나 붙는 거예요? 네, 이제 명의를 도용한 사업자라는 게 나중에 이제 밝혀진다라고 예. 한다면은 국세청에서는 기존에 부과를 했던 사람에게 부과했던 세금을 취소하고 이제 명의 도용자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실질 사업자에게 세금을 다시 부과를 하게 되는데 이때에 타인 명의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가산세 1%가 있고요. 네. 이제 2%로 이제 바뀔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게 되면은 이 세금 계산서 제대로 발급을 하지 않았다라는 세금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공급가액의 2%도 또 추가로 부과를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서 사업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이거 불법적인 사업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당연히 또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 보면은 이제 노숙자 분들의 네.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 그게 이제 대포 통장 맞습니다. 이렇게도 이어지는 거죠. 만약에 혹시나 나의 명의가 도용당했다. 네. 이런 피해를 봤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이거는? 네, 본인의 명의가 도용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예. 기본적으로 명의자가 그 행위를 했다라고 주변에서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를 알릴 수 있는 대응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개인이 명의를 도용을 당해서 세금 뭐 체납이 됐다든가 아니면 세금을 탈루했다라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라면은 뭐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분명히 범죄예요. 명의 도용은. 그래서 명의 도용에 대한 뭐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소를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본인의 금융 생활을 위해서 개인 명의의 계좌 등을 도용당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서 구제를 받아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네. 본인 명의로 사업을 했는데 체납이 돼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명의 도용에 따라서 이렇게 탈세나 아니면은 체납에 대한 거는 마찬가지로 국세청에 소명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고발도 하셔야 됩니다. 또 뭐 예전에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내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뭐 준 적이 있는데 이 사업장에서 내가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처리되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런 건 뭐 이제 악덕업주가 본인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주민번호를 이용해서 한번 일했던 사람의 다른 사람 명의를
뭐 이용을 해서 근로자로 등록을 시키고 세금을 줄이는 경우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백한 불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본인이 직접 확인해 볼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홈택스를 통해서 이제 확인도 해보고 아하. 마찬가지로 거기서 신고도 해볼 수가 있어요. 본인의 명의가 도용돼서 만약에 내가 거기에 근로하는 걸로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뭔가 네. 원천 징수도 되고 막 이럴 테니까요. 맞습니다. 그 기록들이 다 홈택스에 있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뭐 확인하는 방법은요. 홈택스에 직접 접속을 해서 네. 상단 메뉴 마이 NTS에 들어가면은 본인이 이제 소득 신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일을 하지 않았는데 소득 발생하지 않았는데 소득이 발생되고 있다든가 아니면 그런 적이 있다고 하면은 자세히 확인을 해서 신고를 해서 구제를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자기 세금을 아끼려고 남의 이름으로 세금 처리를 해버리고 네. 그게 또 누군가에겐 또 피해로 돌아오는 거고 맞습니다. 그때는 국세청, 금감원, 경찰서 또 여기저기 뛰어다니겠네요. 그런 일이 또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어제 강원도 화천군 산해면의 한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해 강원도가 긴급 방역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에서 비빔밥 한 그릇 가격이 지난달 평균 11,000원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삼계탕도 17,269원으로 1.4% 올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하는 가격은 평균 가격이어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외식 물가는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 중 2건 이상 대출을 받은 가계 비율이 3분의 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은 고소득층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이득을 누리기 위해 금융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군이 오늘 타이완을 포위하는 형태로 육군, 해군, 공군, 로켓군을 동원한 군사훈련을 벌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약 5개월 만에 다시 시작된 중국군의 타이완 포위 훈련은 지난 10일 라이 총통의 타이완 건국기념일 기념연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근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근린 생활 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이 집을 알아보다 보면은 주거할 수 있다라는 시설로 근린 생활 시설이 잘못 알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그 근린 생활 시설 개념부터 주의해야 할 점까지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돈워리 투자백서 시간입니다.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와 함께하죠. 성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우선은 이거 뭐 아시는 분들이 이제 근생 이렇게 편하게 줄여서 쓰시던데 네. 근린 생활 시설 그 용어부터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은 근린 생활 시설이라고 하면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주거 지역 주변에 위치한 편의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택가에는 우리가 뭐 밥도 먹어야 되고 뭐 옷도 사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택 주변에 있는 다양한 편의 시설들을 총칭해서 근린 생활 시설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처에 있는 편의 시설들이 있는 그런 뭐 건물, 가게들 그런 걸 네네. 이제 뜻하는 거죠. 이름이 좀 어려워서. 근데 이게 또 1종, 2종 이렇게 나뉜다고 해요. 이건 어떤 구분이에요? 네, 사실 이게 근린생활시설이 1종, 2종은 이제 건축법상에 이제 나눠져 있거든요. 네. 네, 1종과 2종의 가장 큰 차이는요, 그 바닥의 그 면적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딱 가닥 크기가 조금 적다. 그러니까 뭐 이거 다양하게 이제 규모가 있는데 1종 같은 경우는 조금 적은 규모고 2종 같은 경우는 바닥 크기가 굉장히 큰 건데 1종을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일상적인 꼭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슈퍼마켓이라든지 안 그러면 부동산이라든지 미용실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뭐 식품가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1종에 해당이 되고요. 아하. 2종 같은 경우에 약간 더 규모가 큽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이제 우리의 생활 수준을 향상하는 서비스, 그러니까 뭐 공연장, 영화관, 헬스장, 뭐 교회, 성당 이런 것들은 이제 약간 규모가 크기 때문에 2종 근생에 포함이 됩니다. 1종은 필수적인 그 일상의 필수적인 곳들이고 2종은 네.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서비스에 관련된 게 2종인 거고요. 네. 근데 근린 생활 시설이 원칙적으로는 주거 시설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근생이라는 게 우리 굳이 장사를 하지 않으면 꼭 필요한 개념은 아니지만 네. 내가 이제 전세를 얻으려고 할 때 이 근생의 개념이 좀 필요한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근린생활시설은 1, 2층에 그러니까 뭐 상가나 가게 같은 것들이 있고 그 2, 3층 3, 4층 그 위에 이제 주거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주거용하고는 먼박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밑에는 상가, 위에는 주거용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주거시설이 아니고 근린생활시설로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혹시나 주거시설로 잘못 알고 네. 거주하시면 또 이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건데 이미 전 월세로 이제 여기 들어가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제는 없는 겁니까? 네, 사실 이제 이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는 월세를 줄 수가 없습니다. 네. 주거용으로는? 네, 주거용으로 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얘는 주거시설이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이 건물주들이 이거를 자꾸 이렇게 불법으로 개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에 비해서는 주차 면적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니까 혜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이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불법으로 밑에 있는 상가 같은 거를 주거용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네,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일단 이런 근생 건물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 세입자들한테는 이제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전입 신고도 할 수 있고 확정 일자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하나하나 좀 따져볼게요. 일단은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은 아니고 근데 또 마치 뭔가 막 오피스텔처럼 이걸 네. 이제 전월세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데 네. 그럼 이제 대항력도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혹시 근생의 전월세로 내가 이제 세입자로 살고 있다. 전세보증보험은 가입이 됩니까? 안타깝게도 이 점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뭐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고 이제 전입신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경매 절차에 있어서 대항력은 생기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내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렇게 근생으로 되어 있으면 네.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서울보증공사에서 이거를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세 보증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거를 전세로 했을 경우에는 사실 전세 사기의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근생에 내가 전세로 들어갔다가 만약에 피해를 보게 되면 보호받을 장치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그 주택보증공사에 보증은 받을 수는 없지만 네. 아까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고 전입신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거주를 한다라고 하면 큰 틀에서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집에 세입자로 살고 있다라는 거를 법적으로 증명은 하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소액 세입자라고 하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보증금 1억 4,500만 원 이하.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뭐 8,500만 원 이하 이렇게 좀 정해진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은 일단 보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보증금이라는 게 훨씬 더 클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내가 보증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요. 일단 네. 전세보증보험은 안 되고 그러나 네. 법적인 대항력은 유지할 수 네, 맞습니다. 있다라는 네. 거네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주거시설은 아니고 이 근린생활시설 일반 빌라나 다른 다세대 주택하고 좀 예를 들어서 외형상 비교가 되는 경우에는 알아볼 수 있을 텐데 그게 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맞아요. 구분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사실 딱 보면 이제 근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일단 근생으로 용도를 받아놓고 나중에 주택으로 바꿔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물주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전세 사기를 당한 어떤 그런 케이스들을 보면 이런 불법 근생 건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당하는 이유는 겉으로 봤을 때 차이가 없기 때문인데 이럴 때는요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제 등기부 등본에 보면 만약에 이게 건물이 근생이라고 하면 이 표제부에 보면 건물 내역 부분에 1종, 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표기가 되거든요. 또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이게 층마다 다 용도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등기부 등본을 보고 내가 지금 전세 계약이나 뭐 월세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해당 층의 건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지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지 요거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아, 그 용도가 층마다 다를 수 있다. 네. 아, 여기서 조금 더 이제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네. 또 근린생활시설 관련된 주의해야 될 점도 더 알려주시죠. 사실 이렇게 딱 봤는데 뭐 괜찮아 보이고 다른 다세대나 다가구나 뭐 그렇게 달라 보이지 않는데 가격이 조금 저렴하다. 네. 그러면 이거 혹시 이제 근생 아니야? 이제 근생을 불법으로 개조해서 주거용으로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의심을 해 보셔야 되거든요. 아하.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그렇게 근생이라면 전세 대출이 안 되고요. 그리고 좀 월세 세액공제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주거가 아니니까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상가의 중개 보수 수수료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복비도 비싼 거죠. 아, 그래요. 근데 이게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층마다 네. 다르다. 위재성 님도 알려주셨는데 1층에 상가가 있다고 위에 있는 주거시설도 근생은 아닙니다. 복합 용도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알려주셨고요. 뭐 주상복합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건축물 대장으로도 이걸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보를 주셨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4926님이 오늘 경제상식 퀴즈 뭔지 일하시느라고 못 들으셨다고. 저희가 정답은 2부 시작할 때 알려드리는데 오늘은 돈을 받기 위해서 연락하는 것. 네, 예, 그걸 이제 두 글자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내 돈을 주쇼. 혹은 이걸 대행하는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법 제도가 바뀌어서 이것을 일주일에 7번까지만 할 수 있다. 뭐 전화통화든 아니면 대면이든 그런 제한이 생긴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걸 두 글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독촉일 수도 있겠고요. 아 맞다. 아까 어떤 분이 그거 알려주셨는데 8751님이 이거는 채권을 실행하는 걸 의미하지 독촉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또 이렇게 또 알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증시 상황 한번 볼게요. 코스피 코스닥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616으로 0.76%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은 0.33% 내린 768.4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간만에 2%대 반등을 하면서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 좀 나은 흐름이고요. 삼성전자는 6만 원대 회복해서 6만 6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1.7% 오르고 있고요. 지난주에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인하가 됐죠. 과연 증시 전반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실적 시즌이 또 시작이 되거든요. 그게 또 우리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